안녕하세요. 전효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그네슘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약물을 좀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언급드린 약물들은, 신전지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물들이라는 점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양리학 부분을 조금 다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필요한 이온들이 있고 그 이온들이 전기적 자극을 전기적인 활동을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으로 작용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그네슘이 되는데 이 마그네슘이 우리 신전지 환자에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QT 간격 연장에 의한 비틀림, 심실, 빈매 요때에만 가능하겠다. 혹은 저마그네슘 혈증이 있는 경우 요 경우에도 마그네슘이 투여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마그네슘 투여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g의 마그네슘을 10ml 5% 포도당에 희석해서 투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마그네슘 혈증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언급은 할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뭐 그냥 통상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은 아니겠다. 돌사대빵, 저마그네슘 혈증 요 두 가지 환자에게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 여기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모든 심시센동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메트프레드솔론 관련된 내용이네요. 메트프레드솔린과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바소프레신을 함께 투여했을 때, 그리고 에피네프린만 투여하는 환자를 비교해 봤더니, 이 세 가지의 메트프레드솔론이랑 에피네프린이랑 바소프레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투여한 환자군의 생존율이 더 높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우 그 연구 결과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단 한 일회성의 연구만으로 그 연구가 무조건 진리다, 진실이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여기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죠. 현재로서는 심정지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의 통상 투여는 권장되지는 않는다라는 점.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해주고 어떠한 영향을 줘서 환자가 생존율이 더 높았다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이게 단일 연구관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두세 번씩, 세네 번씩 계속 반복해서 했더니만 생존율이 더 높았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어, 음, 할 수도 있겠죠.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요. 이게 의학이라는 게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요 조금 신중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차피 내가 죽을 거라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모든 시도를 다 해보고 죽고 싶어 하지 않을까? 물론 이래 뭐 연구긴 하지만 단일성 연구긴 하지만 음, 어쨌든 간에 그 연구 결과가 생존율이 더 높다라고 나왔으니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거는요. 제 개인이 신정지가 걸리게 된다면 젊은 나이에 뭐 늙음악하게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신정지가 걸린 거는 그거는 자연스럽게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뭐 CPR 안 해도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제가 신정지 환자가 되었을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가능성에 기대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생존을 높였는데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생존율 향상이 이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는 없었을까? 이런 신중성이 이제 의학에서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가이드라인에 적용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네, 저런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소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면허나 자격증을 따고 난 후에 현장에서 활동하고 뭐 근무하고 본인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조금 안타깝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환자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환경들을 조금 더 공부하고 조사하고 데이터를 쌓아서 연구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뭐 이러한 연구를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뭐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교과서 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 다시 그럼 책으로 돌아와 볼까 해요. 자, 심전지 환자에서의 소생 후, 소생 직후 상태란 자발 순환이 회복되는 후 20분 정도까지를 말한다. 예, 정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상태에서는 매우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뭐 이게 뭐 중환자실에 올라가든 응급실에 있든 어디서든 심전지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불안정한 구간이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소생 직후에 치료가 적절하지 않으면 다시 심전지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때 최대한의 처치, 소생의 처치를 지속해야지만 환자가 최종적으로 생존할 수 있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환자의 심정지 시간에 따라서 뭐 심전지 시간이랑 이제 CPR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구분해 놓잖아요. 그래서 심정지 시간이 얼만큼 되었느냐, CPR 타임이 얼만큼 되었느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혹은 뭐 다른 요건에 의해서든 어쨌든 간에 환자 소생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자의 건강 상태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 뭐 예를 들게 되면 심정지 상태도 짧고 CPR 타임도 짧고 그 다음에 환자가 소생했다면, 심정지는 쓰러지는 거 목격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CPR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정지는 30초라고 하고 CPR은 3분 정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했더니 환자가 살아있대요. 살았대요. 그래서 구급차가 태워서 병원 간 경우, 환자 10분 만에 쓰러진 걸 발견을 하고 CPR 타임 3분 4분을 잡고, 그 다음에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도 환자는 심전지 환자, 이송 시간이 10분, 병원에 도착했어도 심전지가 계속 유지되어서 심전지 10분, 심전 10분 동안 CPR 했다. 그러면 CPR 타임은 4분, 10분, 10분, 24분. 그냥 심정지 어리스트 CPR 타임은 24분, 심전지 시간은 10분, 총 34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생존했을 경우, 뭐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30초, 3분, 18타임 3분, 이송 10분 이긴 한데, 뭐 이송 어차피 18은 하지 않았을까? 18타임 3분, 심정지 시간이 30초, 10분, 4분, 10분, 10분, 병원에서 10분, 이송 중에 10분, 그 다음에 현장에서 4분, 심정지 CPR 하지 못한 시간이 10분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이 소생을 하더라도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 신경학적인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심정지 환자가 소생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환자의 혈액순환, 호흡 상태, 뇌를 중요한 주요 장기를 관리압의 유지.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 우리들이 알고 있는 A, B, C의 적절성을 유지해주는 것과 적절성을 유지하는 것과 대부분 이걸 적절하게 유지해주면은 이제 뇌혈류, 그다음 관상동맥 혈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유지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환자가 소생하기 위한 환자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로 이제 나와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심장박동 회복 후에 필요한 응급치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도 확보부터 해서 환자의 모니터링, 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투여하면서 산소 포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혈압을 측정해서 적절한 뇌 관리압을 유지할 만한 혈압이 측정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전도 감시하고 CBU도 심전도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심장기능 평가를 위해서 심초음파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생존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이나 합병증 등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환자나 혹은 보호자를 통해서 병력 처치, 추가적인 병력 청취를 채취라는 말이 조금 그렇네. 병력 청취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을 조금 확인을 해보자. 위장관 튜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뇨 가는 것들을 유치 도뇨 가는 것들 확인을 해봐서 인풋과 아웃풋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해야 될 할 수 있는 것들은 관상동맥 조영술, 그러니까 심근경색으로 혹은 뭐 협시증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심전지로 이어지지 않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체온 유지 치료, 이건 뭐 다 알고 계시죠? 조금 이제 체온을 낮추게 되면은 신경학적인 손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의 그 신경 손상에 어느 정도 가했는지, 어떠한 신경 손상을 조금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떠한 신경 손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기 위한 뇌파 혹은 뭐 CT, 그 다음에 뭐 ICU로 뭐 환자를 이송시켜서 집중 케어를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나하나씩 언급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시키는 개념으로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심전지 환자가 만약 질병에 걸렸다. 그리고 그 질병이 감염성 질환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해 이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태라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언급을 교재 내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감염 의심되는 환자,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분비물 접촉 혹은 비말, 에어로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료진들, 구조자들의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점. 특히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는 이러한 비말과 에어로졸, 호흡기계 감염에 대한 것들은 완벽한 방역 조치를 일어나고 난 후에 개인 보호 장비를 완벽하게 착용하고 난 후에 환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접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고요. 뭐 그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환자 역격리를 해야겠죠. 환자 격리를 해야 되겠죠. 역격리가 아니라 제가 잘못 얘기를 했네요.
환자의 이 전파, 그 감염의 전파를 어느 정도 차단시키기 위해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뭐 개인정보당 뭐 장고 D급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써져 있긴 한데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그 내용들 다 써져 있긴 한데 여러분들 다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호흡기계 전파, 호흡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파, 숨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파의 가능성이 다른 경로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재세동 할 때 뭐 이런 것도 좀 조심하고 인투베이션 같은 거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비디오 후드경 써라 뭐 이런 것들이 써져 있긴 한데 뭐 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가볍게 조금 읽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실히 더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뭐 제가 뭐 설명을 한다거나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볍게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도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 신전지 환자 처치, 감염병에 의한 신전지 환자에 대한 처치 알고리즘도 여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것도 뭐 네,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언급하진 않고 그냥 눈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굳이 저거를 네, 하나하나씩 읽어서 어, 읽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비말 감염인데 왜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마스크를 왜 써야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또다시 제시하면서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거고요. 자, 이제 10장 심정지 위험이 있는 환자의 평가 및 응급치료입니다. 당연히 빈맥과 소맥 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책에 있는 개요본분들을 조금 보시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 혹은 빈맥성 섬액성 부정맥, 저혈압, 폐모정 요런 것들은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들이 될 것 같고요. 어, 심장지가 임박한 환자 중에서는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빈맥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식이 없다? 그렇지는 않고 의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식이 있는 환자냐 의식이 없는 환자냐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의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의식과 관련돼서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내가 심상동 빈맥을 앓고 있는데 심시상성 빈맥을 지금 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식이 없으면 신전지 환자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의식이 있으면 환자의 의식과 반응 정도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호흡 관련돼서 호흡 양성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맥박 관련된 내용들은 뭐 쭉 써져 있는데 이거는 심정지 환자나 동일하죠. 자, 맥박이 느껴지면 호흡 없는 환자 같은 경우에 인공호흡을 유지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맥박과 호흡이 유지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회복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건 모두 다 무슨 환자에 대한 처치냐?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처치입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에 대한 처치는 이제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올 거고요.
자, 심정지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 응급치료 같은 경우는 요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요. 의식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요. 호흡 여부 확인해 보시고, 기도 상태 확인해 보신 다음에 기도에 불안정성이 느껴지시고, 기관 내 삭관을 해야 되는 환자에 포함이 된다면 기관 내 삭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맥박이 확인되었을 때는 BP까지 혈압을 측정해 주시면 좋겠다. 그 산소 포화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전신의 산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라인 확보해 주시고 심전도 확인을 해 주시고 2개,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채취를 통해서 환자가 지금 이 상태, 부종맥이 발생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채취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력 처치를 조금 더 병력 처치를 통해서 이 혈액 처치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검사를, 진단 검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사실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여기에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신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면 혹은 신정지에 준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면 이때는 원인의 진단보다는 치료가 우선이 된다. 진단보다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불편하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무슨 병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진단부터 하고 난 후에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는 환자가 바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 예측되기 때문에 진단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 처치가 우선시 된다라는 점. 그래서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원인을 찾는다. 이게 조금 이게 반대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본말이 전도되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심전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느림맥을 보실 건데,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분당 60회 이하인 경우를 우리는 느림맥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그 아래에 있죠. 심박수 값이 절대값으로 환자 치료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환자가 50인데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멀쩡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면 이 심박수는 환자의 치료를 해야 되는 기준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여기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수축기 혈압이 80mmHg인 환자에게서 보상 기준으로 빈맥이 동반돼야 되는데 심박수가 70이라면 정상 심박수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서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정상과 빈맥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조금 예시로서 적절치 않고요. 예시로 제가 들어줄 수 있는 하나라고 하게 되면 운동선수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는요, 평소 42.19km라는 엄청난 길이의 엄청난 거리를 1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완주를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 그래서 이 마라톤 환자 같은 경우는요, 심폐기능이 엄청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혹은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 맥박수나 혹은 호흡수가 좀 낮아져 있습니다. 정상보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하면 여러분들 왜 드라마나 심폐지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이제 입에 또 호수 끼고 그 맨몸에다가 심전도 부착한다면서 막 이렇게 그 러닝머신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요, 오히려 맥박은 떨어집니다. 그 대신 혈압은 올라가요. 그리고 호흡수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막 혈압은 높아지면서 맥박수는 떨어지거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 50회 이하, 뭐 60회 이렇게 있는데 막 48, 45, 뭐 이렇게 유지가 돼요. 혈압은 더 높고요. 그럼 이 마라토너 선수 기준을 보게 되면 소맥이긴 하죠. 근데 혈압은 유지되고 있네요. 그리고 멀쩡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환자에게 소맥 치료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소맥 치료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맥박 수만 가지고 환자가 심정지의 가능성이 있는 소맥 환자다라고 오인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그렇다면 소맥 외적으로, 맥박수 외적으로 다른 기준들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 한 번 더 나오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할 거고, 뒤쪽에서는 이제 소맥 환자에 대한 알고리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